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미련 따윈 한 점도 없었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연락처와 기록을 삭제하고 캐리어를 끌고 그대로 공항으로 향했죠. 한때 저에게 영혼을 맹세했던 그 남자 박지혁은 지금쯤 강남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거라 믿는 내연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되겠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단 한마디가 그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다신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이야기꾼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혼 도장이 찍힌 서류를 손에 쥐자 그 차가운 감촉이 창밖의 12월 칼바람보다 더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죠. 구청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통신사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지하고 탈퇴하는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강서월 씨, 정말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 단호한 모습에 직원이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10분 후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하고 저는 유심칩을 뽑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곧장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추운 날에 연말이라도 쇠러 해외 나가시나 봐요?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박지혁을 떠올렸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죠. 연말이 아니라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요. 기사님은 제 말에 더 묻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가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앞을 지날 때 저는 무심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앞에 박지혁의 검은색 스포츠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분만실 앞에서 내연녀 민채원을 지키고 있겠죠. 한때 그는 민채원을 위해 저를 수없이 속이고 상처 줬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사랑하는 여자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방금 이혼한 전처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저는 비행기 티켓을 꺼내 목적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박지혁, 네가 내게 진 빚. 오늘부터 갚기 시작해야지.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박 대표님, 분만실 앞에서 매우 초조해 보입니다. 병원에 심어둔 제 사람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소식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탑승구 의자에 앉아 눈을 감자 박지혁과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달콤했던 기억들은 이제 저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지혁은 분만실 앞을 초조하게 서성이며 연신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떠오르자 저의 20년 사랑과 고통이 담긴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제 과거가 되어 멀어져 갔습니다.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접어들자마자 제 정보원에게서
실시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자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박지혁은 분만실 앞에서 2시간 가까이 서성였고 그동안 비서에게 3번이나 전화해 강남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민채원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꾸미라는 특별 주문까지 덧붙여서요. 심지어 미리 주문해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오게 해서 민채원이 아이를 낳으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보원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병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서월씨, 빨리 보세요. 분만실 불이 꺼졌어요. 정보원의 목소리는 긴장감에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을 주시하자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박지혁이 곧장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이는 건강한가요? 간호사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는 듯 박지혁과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말씀하세요. 간호사는 심호흡 한번 하더니 카메라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아기 혈액형을 검사했는데 대표님께서 이전에 등록하신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의 건강검진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 아이, 대표님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박지혁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간호사 품에 안긴 아기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무슨 헛소리야. 채원이가 낳은 내 아이인데 어떻게 내 아이가 아닐 수가 있어. 간호사는 보고서 한 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건 저희 병원의 공식적인 1차 검사 결과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일로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박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병원 앞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보고서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이럴 수가. 정보원이 카메라를 가까이 당기자 박지혁의 얼굴에 떠오른 절망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표정이었죠.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찍어도 돼요. 영상은 잘 보관해줘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혁,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가 내게 진 빚은 아직 한참 남았거든.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린 박지혁을 보니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댄 채 처음으로 그 찢어질 듯한 배신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3년 전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와 함께 참석하기 위해 한껏 꾸몄지만 그는 중요한 접대 자리라며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두었죠. 결과는 다음 날 그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낯선 여대생이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으로 제게 배달되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상대편의 계략에 빠져 약에 취했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대생을 즉시 유학 보내버리고 저희 집 앞에서 사흘 밤낮으로 비를 맞으며 애원했죠.
서월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때의 저는 아직 그를 사랑했고 꽁꽁 얼어붙은 그의 얼굴에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년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그 여대생 민채원의 산부인과 진료에 동행한 그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그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몇 달 전 해외 출장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채원이가 목숨 걸고 날 구해줬어.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는 저를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서월아, 아이만 낳으면 바로 둘 다 멀리 보내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게. 저는 또다시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같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겨주기까지 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세 번째 배신. 작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에 어머니의 유품인 사파이어 목걸이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제게 남긴 유일한 희망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돈을 모아 그 목걸이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혁은 계속해서 제 값을 불렀고 결국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목걸이를 낙찰받아 민채원에게 선물했습니다. 제가 VIP 룸으로 달려가 그에게 소리치자 그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채원이가 요즘 산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저 목걸이를 꼭 갖고 싶어 했어. 그냥 네가 좀 져주면 안 돼? 아이만 낳으면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그 순간 그의 눈에 담긴 민채원을 향한 보호 본능을 보며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채원은 제 앞에서 보란듯이 발을 헛디뎠고 박지혁은 망설임 없이 저를 밀치고 그녀를 안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가 미는 바람에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고 이혼을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남자에게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내 방송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과거의 기억들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오늘부터 저 강서월은 박지혁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혁의 지독한 소유욕을 알기에 그가 순순히 서명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민채원이었죠.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민채원이 입원한 V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지혁이 고용한 경호원들은 저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들을 지나쳐 병실 문 앞에서 박지혁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채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 씨, 나 청담동 그 유명한 카페 티라미수 먹고 싶은데 사다 주면 안 돼요? 박지혁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다녀올게. 그가 문을 열고 나오다 저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채원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월 씨, 저 원망하러 오셨어요? 전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 없으니 연기할 필요 없어요. 민채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혁이 예전에 당신에게 50억 주면서 떠나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이까지 가져서 돌아왔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건 결국 박지혁의 아내 자리 아닌가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표 한 장을 꺼내 합의서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 10억이에요. 박지혁이 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게만 만들면 이 돈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죠. 서명받는 즉시 저는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럼 그 자리는 온전히 당신 차지가 될 거고요. 민채원은 수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잠시 고민하던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서명을 받죠? 그 사람이 내용을 꼼꼼히 볼 텐데요. 방법은 이미 생각해뒀어요. 그가 검토해야 할 다른 서류들 사이에 이걸 끼워 넣어요. 새로 계약할 산후조리원 서류라고 하면서 빨리 서명해야 한다고 재촉하세요. 지금 그는 당신과 아이 생각에 빠져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민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합의서와 수표를 챙겼습니다. 좋아요. 도와드리죠. 대신 약속은 지켜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전 약속 지킵니다. 병실을 나서 복도 끝으로 걸어갈 때 티라미수를 사서 돌아오던 박지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안에서 채원이랑 무슨 얘기했어?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당신 아이를 가졌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박지혁은 그제야 안심한 듯 더 묻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병실 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지혁, 우린 곧 완벽한 남이 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민채원에게서 서명받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서명이 완료된 이혼 합의서를 들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예약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손에 넣었지만 저는 바로 구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죠. 박지혁이 저를 다니스라도 신경 쓰고는 있는지. 하지만 그 마지막 기대는 저를 강원도의 눈 속에 파묻혀 죽게 할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박지혁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강원도로 스키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약속했던 곳이라면서요. 저는 민채원의 부추김에 못 이겨 저를 달래러 온 것이란 걸 알았지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출발하는 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려 스키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박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채원이 배가 아프다고 연락한 것이었죠.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월아, 채원이가 아프대. 나 먼저 돌아가야겠어. 여기서 서울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까. 택시 타고 혼자 돌아올 수 있지? 그의 다급한 모습에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지혁, 여기선 택시도 안 잡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가라고요? 그는 짜증스럽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떼쓰지 마. 채원이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단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일 처리하고 바로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그 말만 남기고 그는 차를 몰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채로요. 바람은 거세지고 눈발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눈밭을 1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덫은 천인다. 발의 감각이 사라질 때쯤 멀리서 우르르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눈사태였습니다. 금각이 떠 저는 급히 옆에 있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만 거대한 눈의 파도에 휩쓸려 눈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골절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필사적으로 박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박지혁, 눈사태가 났어. 나 눈 속에 파묻혔다고. 제발 구해줘.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민채원의 명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신호가 잘 안 들리네. 뒤이어 박지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아, 누구 전화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죽부터 먹어. 식으면 위에 안 좋아. 채원아 케이프리프리 그리야. 채원아 둥. 민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못 걸었나 봐. 역시 지혁 씨가 끓여준 죽이 제일 맛있어요. 지난번에 누가탕에 약 탄 이후로는 지혁 씨가 해준 것만 먹게 돼요. 휴대폰을 든 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민채원이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탕에 약을 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 눈 속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둔 것이었죠. 눈덩이가 등을 덮쳤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저는 지나가던 산장 주인에게 구조되어 병원에서 보름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지혁에 대한 모든 미련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신분 말소와 해외 출국 수속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낯선 나라의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을 나서며 꽃향기 섞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대도시가 아닌 바다와 인접한 작은 도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박지혁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길가의 작은 가게를 얻어 아담한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꾸미는 동안 저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골랐습니다. 매일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전 박지혁의 아내로 살 때는 병뚜껑 하나도 제 손으로 따본 적 없었지만 그런 삶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는 삶이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개업 전날 가게 앞에서 작은 치즈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녀석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제 발목에 몸을 비비며 야옹거렸죠.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제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녀석은 벌러덩 누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 녀석 이 근처를 자주 맴돌아요. 제가 매일 밥을 챙겨주고 있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하얀 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고양이 사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쭈그려 앉아 바닥에 사료를 부어주었고 고양이는 신나게 달려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면우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계속 인테리어 공사하시던데 이 카페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강서월이에요. 내일 정식으로 오픈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와, 정말요? 내일 꼭 첫 손님으로 올게요. 이 카페 생기기만 기다렸거든요. 다음 날 카페 문을 열자 정말로 이면우 씨가 첫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라떼 한 잔을 시켜 창가에 앉아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때로는 다가와 이를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이 고양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이 가게의 복덩이 마스코트 바비입니다. 엄청난 먹보라서요라고 재치 있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름이 바비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중성화 수술시키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양 보충해야 한다고 해서. 밥을 줬더니 2 그릇을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바비가 됐죠. 그의 말에 저는 박지혁과 헤어진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카페는 점점 입소문을 탔습니다. 바비는 가게의 명물이 되었죠. 연우 씨는 매일같이 카페에 들러 손님을 맡거나 원두 정리를 도와주었고 가끔은 직접 만든 디저트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저 제가 필요할 때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도 거짓말도 없는 삶이 이렇게나 단순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직 햇살과 커피, 그리고 곁에 있는 다정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 오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앞에서 반나절을 넘게 멍하니 앉아있던 박지혁은 비서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는 혈액형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다라는 간호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로 뛰어들어가 민채원의 손목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말해. 민채원은 그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박지혁은 민채원이 그동안 유전자 검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미뤄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민채원의 뒷조사를 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는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민채원은 박지혁을 만나기 전까지 고 회장이라는 재력가의 후원을 받고 있었고 그 남자의 혈액형이 아이의 혈액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년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속았단 말인가. 박지혁은 민채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문득 강서월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슬픔에 잠겼던 그녀의 눈빛, 강원도 눈 속에서 애타게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의 그 평온했던 표정까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서월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이 충분히 쌓였기에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장 강서월 행방 알아봐. 박지혁은 비서에게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비서는 꼬박 사흘을 수소문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강서월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휴대폰 번호까지 모두 정지되거나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지혁은 우리가 함께 살던 텅 빈 빌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먼지만 쌓여 있을 뿐 강서월의 물건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결혼사진조차 서랍 속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서점, 심지어 우리의 모교까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보며 박지혁은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진과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어가라고 부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월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널 속여서, 상처 줘서, 그 추운 눈 속에 너 혼자 둬서 미안해. 돌아오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바로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강릉 쪽에서 강서월 씨와 아주 닮은 사람이 카페를 열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박지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서월, 이번에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제가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주던 순간 유리문이 열리며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지혁이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 선 눈, 먼지 묻은 양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급하게 달려온 모습이었죠. 카페 안의 손님들이 모두 그의 험악한 기세에 놀라 쳐다보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 하지만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서월아, 드디어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돌아가자.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민채원 그의 한테는 내가 눈이 멀었었어. 너를 속이고 상처 주면 안 됐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박지혁 씨, 우린 이미 이혼했어요. 더 할 말 없으니 이 손 놓으세요. 못 놔. 넌 내 아내야. 평생 내 아내여야만 해. 돌아가자.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해줄게.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화가 난 목소리와 함께 연우 씨가 나타나 박지혁을 밀치고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그는 박지혁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혁 씨, 자중하시죠. 서월 씨는 지금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박지혁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넌 뭔데 끼어들어. 우리 부부 일에 상관 마. 저는 서월 씨의 친구이자 이 가게의 단골입니다. 연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이혼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서월 씨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요. 그녀를 강원도 눈 속에 버려두고 눈사태로 죽을 뻔하게 만들고 다른 여자 말만 믿고 그녀의 억울함을 외면했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녀를 찾아온 겁니까? 박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월아, 저 사람 말 믿지 마. 난 그때 민채원한테 속았던 거야.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다고. 돌아가서 다 설명하게 해줘. 응? 설명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연우 씨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지혁 씨, 지금 와서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죠? 당신이 나를 눈 속에 버려두고 눈사태에 묻히는 걸 외면했을 때, 민채원의 거짓말을 믿고 내 억울함을 외면했을 때, 그땐 왜 설명할 생각조차 안 했죠? 저는 가게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지혁이 무어라 더 말하려던 순간 연우 씨가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이를 갈며 연우 씨를 한번 쏘아보고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긴장이 풀려 손바닥에 흥건한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연우 씨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신 못 올 겁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곁에 그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박지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할머니와 함께 약을 써서 저를 해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오후 제가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들어와 자신을 박지혁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지혁의 할머니께서 보내셨다며 예전에 미안했다는 사과의 의미로 직접 갈아 만든 주스라며 예쁜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주스를 보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박지혁의 가족은 단 한 번도 저를 곱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거절하려 하자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월 씨, 그냥 받으세요. 할머니께서 예전 일은 다 당신께 잘못했다며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밖에서 돌아온 연우 씨가 그 여자와 주스병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주스병을 빼앗아 들고는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서월 씨는 주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시죠. 그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여자가 마지못해 돌아가자 연우 씨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월 씨, 저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요. 이 주스,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사과할 리가 없잖아요. 그의 말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우 씨는 곧장 주스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주스 안에는 사람의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미쳤군요. 연우 씨가 분노에 차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을 납치해서 강제로 박지혁과 재결합시키려는 속셈이었을 거예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월아, 할머니가 보낸 주스 마셨어? 박지혁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혁, 연기 그만해. 당신이랑 당신 할머니 이 주스에 약 탔지? 날 의식 잃게 만들어서 당신들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 맞지? 전화기 너머에 박지혁이 잠시 당황하더니 변명했습니다. 서월아,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냥 너랑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신 거야. 사과하는데 약이 필요해? 저는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박지혁, 넌 끝까지 날 속이는구나. 너희 가족은 예전에도 지금도 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이런 비열한 수법으로 날 다시 데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꿈깨.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곧 당신과 당신 할머니를 찾아갈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그땐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할 거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연우 씨가 다가와 저를 가만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화내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아파할 가치도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다신 당신을 다치게 두지 않을게요.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곁에 그가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박지혁과 그의 할머니가 상해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록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경찰의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액 지역 동물보호소에 기부했습니다. 그 집안의 더러운 돈은 단 1원도 갖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일이 정리된 그날 밤 연우 씨와 함께 밤바다를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쏟아져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월 씨, 당신이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도요. 하지만 저는 박지혁과 달라요. 당신을 속이지도 상처 주지도 않을 거예요. 당신의 카페를 함께 가꾸고 우리 바비가 커가는 모습을 함께 보고 세상의 모든 바다를 당신과 함께 보고 싶어요. 저에게 당신의 평생을 돌볼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는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으면서도 항상 제가 필요할 때 나타나 주었죠.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연우 씨는 기쁨에 차 일어나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저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이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요. 얼마 후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과 동물보호소 직원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바비가 우리 발치에 엎드려 있는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카페 문을 잠시 닫고 바비와 함께 제가 늘 꿈에 그리던 그리스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바닷가에 작은 집을 빌려 연우 씨는 매일 그림을 그렸고 저는 가끔 동네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바비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죠. 어느 날 익명의 엽서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이름 없이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워라, 행복해라, 박지혁이 보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엽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극지혁이 보낸 것이라는 걸. 그날 오후 연우 씨와 저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새로운 곳으로 바다를 보러 가자. 저는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지만 곁에 올바른 사람만 있다면 어떤 풍랑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저와 함께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함께 봐줄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